카메라는 칼이다 총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숭화대고 목줄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숭화대고 목줄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은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숭화대고 목줄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숭화대고 목줄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너희들의 죄는 살인죄 너희들이 갈 곳은 감옥 너희들의 죄는 살인죄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숭화대고 목줄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숭화대고 목줄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여러분, 촛불행동TV 시청자 여러분, 언못 언한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언시국 대변인 이필재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첫 방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갑진년인데 갑진 성과도 거두시고 특히 이 4월 총선에서 갑진 수확을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내내 값진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2024년 한국 언론 지형 이렇게 바뀐다라는 아주 도전적인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나오신 패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정필모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과방위 위원이시죠? 예,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아주 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주 이 패널 아주 적격이신데 더욱이 KBS 부사장 출신이시죠? 예, 예. 네. 자, 또 한 분의 패널 단골이신 김성재 민들러 에이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주제가 언론 지형 이렇게 바뀐다입니다만은 마침 어제 불행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도에 따르면 67세 노인에게 피습을 당해서 이제 네. 수술도 받으셨고 예, 예. 이게 뭐 그 보도를 보니까 칼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어도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예.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사망할 수도 있었던 그런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정 의원님, 그 보도된 것 외에 좀 추가로 알고 계신 사실들이 좀 있으신가요? 뭐 대부분 다 보도가 됐고요. 그 정말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굉장히 천만다행으로 이게 이제 동맥을 손상당했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가실 수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정맥을 다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 제가 이제 목격자들 얘기나 그 이제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보고서 깜짝 놀란 게 정말 살의를 가지고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저는 명백한 정치 테러라고 보는 그렇죠. 그런 네. 거죠. 그래서 어떤 우발적인 상황도 아니고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와이셔츠 옷깃에 칼이 네. 그나마 스쳤기 때문에 네. 그 정도였지.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이제 정치인에 대한 테러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최근에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사회적 환경, 특히 미디어 환경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 이제 소셜 미디어, SNS를 통해서 이게 이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은 이게 다양한 의견보다는 어떤 특정 의견에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일종의 확증 편향이 생기다 보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것들이 어떤 폭력이나 테러, 이제 남을 모욕하고 뭐 명예를 훼손하는 거를 이제 넘어서 폭력이나 테러 막 이런 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네. 굉장히 저는 이런 것들을 미디어나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좀 지도층들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그것들을 제도화시키고 함으로써 빨리 어떤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 사건. 네.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진영 대립을 아주 극단적인 그런 대립으로 가져간 정치권도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정부부터 여야 정치권도 다 예. 부분적으로 다 책임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다 함께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나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찾고 치유하지 않으면은 우리 미래 세대한테 정말 안전한 사회, 네. 이런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물려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책임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개선 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재 에이서 혹시 네. 이번 사건을 보도한 언론을 보시면서 조금 나름대로 지적하실 만한 것들은 좀 없습니까? 네. 지금 정 의원님이 극단화 말씀하셨는데요. 극단화도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이 어떤 정치적 양극화, 반드시 그 양극화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양극화보다는 오히려 어떤 정치 혐오,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 혐오라는 게 지금, 저는 한국 정치가 그 양극화 때문에 어떤 흔들린다든지 지금 이거는 정치인의 테러이면서
정치에 대한 테러이고요. 민주주의 테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나 민주주의가 이런 그 양극화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무너졌다, 무너질 위기에 빠졌다, 이런 적을 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지만 양극화가. 예를 들어서 뭐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 아니라 부하한테 총을 맞아 죽었고요. 네. 박근혜 씨가 탄핵당한 거는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 아니거든요. 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정치를 테러하고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것이 정치 혐오입니다. 근데 정치 혐오에 지금 제일 앞장서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런 정치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끊임없이 야당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혐오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언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론도 보면은 특히 요즘에 보면 조선일보가 운동권에 대한 혐오 굉장히 지금 막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까지는 지난해 여름까지는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혐오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정치권에서 어떤 그런 표를 얻기 위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거를 언론이 그걸 비판하거나 막아야 되는데 그걸 더 조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도 굉장히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정치 혐오를 좀 없애는 일에 정치가 그리고 특히 야당이 좀 앞서 주셨으면 좋겠고 언론도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하나 덧붙일게요. 네. 중에 우리 사회에 모욕과 혐오의 어떤 상업화, 산업화, 네. 그러니까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력들, 분명히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또 그것을 또 정치적인 혐오로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정치인들이 유력 정치인들 중에서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일반 보통의 시민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견제돼야 되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미국에서도 2010년대 초반에 터프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 2명이 소위 모욕산업이라는 우리말로 풀자면은 아우리지 인더스트리라는 그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벌써 그 당시부터 인터넷이 생겨나고 그 일부 그 상업적 채널에서 그런 모욕을 상업화하고 산업화해서 돈벌이 수단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최근의 상황이 저는 그것이 너무 확산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예.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말이죠. 일부에서 우려한 대로 이번 그 범죄가 혹시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거는 뭐 아직 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신 대로 김홍일 방통위가 출범했습니다. 예. 네. KBS 출신이신데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 거로 내다보십니까? 김홍일이 소위 이제 제2의 이동관, 이동관 아바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또 한 가지 측면은 이동관 이상인, 이 2인 체제가 말이죠. 이게 다 대통령이 임명한 그 상임위원들 아닙니까? 이거 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두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 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예. 우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그 탄핵 발의가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가 물러나더라도 제2의 이동관이 제3의 이동관이 계속 나올 거다. 그 얘기는 자기와 똑같이 방송을 어떤 통제의 수단, 언론을 장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계속 나올 거란 얘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김홍일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직전에 권익위원장 하면서 이미 방송 장악에 협조를 했어요. 그랬죠. 어떤 식이었냐면 이미 권익위원회에서 그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그 다음에 KBS 이사들에 대해서 소위 권익위에서 일부에서 이제 신고를 하니까 소위 청탁금지법으로 바로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바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방통위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해임을 한 거 아닙니까? 이사장하고 이사를. 근데 박문진 같은 경우는 그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죠. 제동이 걸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갖다 놨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자기 뭐 선배 검사로서 굉장히 뭐 돈독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 방통이라는 거는 원래 설치법에 보면은요, 독립적 운영을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측근을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동관이라는 분도 대통령의 특보 출신 아닙니까? 근데 이 대통령의 또 측근을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방통의 설치법에 소위 맞는 독립적 운영보다는 정치적 통제를 통해서 결국 방송을 통제하고 장악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비친 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측근도 문제지만 말이죠.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합의가 아예 성립할 수 그렇죠.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아시다시피 방통위가 5인 구조고 네. 국회에서 야당 2명, 여당 1명, 그 다음에 대통령이 2명 임명하게 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 갖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이 최민희 전 의원으로 추천했는데 여러 가지 구실돼 가지고 결국 한 6개월 정도 임명을 그랬죠. 안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뭐 사퇴하고 접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2인 체제로 계속 운영하면서 결국은 강행 처리를 의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송 장악을 하는 조치들을 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또 김홍일 위원장 체제에서도 2인 체제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문회 때 물어봤어요. 2인 체제로 계속 의결할 거냐? 이거 불법적인 거다. 이미 저 박문진 이사장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예. 문제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청문회 답변서에도 보면은 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했던 2인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얘기는 계속 2인 체제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법조인들 아닙니까? 법조인인데 법을 사실상에 위반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 법 취지도 그렇고 5인제 합의기구의 취지도 그렇고 이미 법원에서 그런 식의 어떤 법적 해석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거는 결국은 계속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들을 방송뿐만 아니죠. 언론 전체죠. 뭐 포털 이런 것도 최근에 방통위하고 다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장악하겠다, 통제하겠다 이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의 정신이랄까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법기술자로서 법조인이란 타이틀만 그렇죠. 활용하고 있는 셈이지 예, 않습니까? 예, 예. 네. 김성재 의사. 저는 근데 그래서 좀 오늘 정 의원님도 나오시고 했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 나중에라도 예. 이 뭐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예.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그 이동관 전 위원장도 아마 일부 시민단체에서 고발 조치 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홍일 새 위원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2인 체제로 이런 위법적 조치들을 취한다면은 그 이동관 위원장 탄핵 사유가 됐듯이 똑같이 탄핵 사유가 되는 거고요. 법적인 책임 충분히 저는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는 김홍일 씨 뭐 청문회도 좀 봤는데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나오면은 그 속편은 흥행에 실패한다라고. 근데 요즘에는 이 편이 흥행 성공한 사례도 꽤 있거든요. 네. 저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제 임명을 받았으니까 위원장이죠. 김홍일 위원장이 저는 제2의 이동관이 아니라 제2의 이동관보다 훨씬 더한 방통위원장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동관 위원장이 말하자면 이동관 위원장은 그래도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네. 동아일보 출신이고 타락한 언론인 출신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홍일 위원장 이분은 그냥 검사 출신인 거예요. 네. 검사 출신인데다가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찰이 지금 윤석열 검찰 정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딱 정해놓으면 그것만이 옳다라고 밀어붙이고 어떻게든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그 검사의 그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과 그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뭐 2인 체제 이게 뭐 위법하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갈 거다. 아니 과거에 보면은 김홍일 위원장 과거 전력을 보면 BBK 같은 것도 그렇죠. 아니 그냥 뭐 무혐의 처리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더구나 저 뭡니까 이상인 그 부위원장은 BBK 특검보 출신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두 사람 다 비슷한. 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권력 유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뭐 그 법 기술이 어쩌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예전에 또 이분이 저 연루되어 있는 김순경 사건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 김순경 사건도 보면 정말 그 보통 사람들이 상식으로 좀 그렇죠. 생각할 수 없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청문회나 나오니까 뭐 네. 사과를 사과했다라고 하고 하는데 이런 거죠. 네. 그 전에 보니까요,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김순경한테 나중에 무죄 그 결정 판결이 나오고 나서도 그 당시 검사 김홍일 검사가 이거는 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당신네들 경찰이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과 무슨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이걸 보면 이분의 어떤 그 법과 윤리에 있어서, 법에 있어서 윤리의식이라든지 도덕적인 어떤 그 공감 이런 게 전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관 씨는 언론인 출신인데 이분은 언론인 출신도 아니어서 언론의 어떤 그 본질이나 저널리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언론 자유가 왜 중요한지, 지금 방심위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 언론 탄압이나 언론 장악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이분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김성재 에디터가 지금 예언을 했는데 제2 이동관이 아니라 이동관 찜쪄 먹는 김홍일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찜쪄 먹는 예언하시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 의원님, 예. 지금 뭐 공영방송 종편 등 방송사업자된 재허가 문제, 재승인 심사 예. 이런 문제도 있고 예. YTN의 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이런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로 좀 전망을 하시나요? 우선 뭐 저 공영방송하고 일부 종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이거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뭐 졸속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로 해서 이제 넘겼거든요. 네. 사실상 지금 이제 재허가 재승인을 안 받은 상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YTN 같은 경우는 이제 최다 출자자 이제 변경 승인 심사를 1차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YTN의 발전 투자 계획 같은 거를 확인한 후 승인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보류를 한 상태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유진그룹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사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YTN이 왜 준 공영방송으로 인정을 받았었느냐면은 그 DJ 정부 때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원래 이제 출자를 해서 만들었다가 그렇죠. 이제 적자가 심화돼 가지고 이제 자본이 잠식이 되니까 공기업들을 끌어들여서 주주로 이제 증자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하게 해서 사실상의 준 공영방송화된 거죠. 근데 뉴스 채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24시간 뉴스만 하는데 공공성, 공익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상업 언론조차도 사실은 공공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일반 네. 기업하고는 다르게 예. 언론은. 네. 근데 이건 뉴스 채널이고 24시간 뉴스하는 그 당시는 뭐 연합뉴스 TV가 새로 최근에 생겼지만 없을 때니까 유일한 뉴스 채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 지분을 확보하도록 해서 그렇게 운용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무슨 민간 기업에 넘긴다? 사실상 상업화, 사용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뉴스 채널을 사용하면은 이게 공공성이 다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서울신문 저 매각하고 나서 기업에 매각하고 나서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공공성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다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요 방통위가 이거 승인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매각이 필요하면은 사실 공공기관 또는 어떤 시민 뭐 주주를 모집하든지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걸 공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저는 방통위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위적으로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없죠. 예.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한국 언론의 또 다른
그 흑역사로 기록될 거로 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만일에 그 이 결행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그 보시는 거죠? 법적으로도 물론 이제 이 승인 과정에서 무슨 하자가 있는데 승인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김성재 있어. 근데 지금 이 YTN도 그렇고 뭐 연합뉴스 TV는 이제 잠시 또 이제 보류가 된 셈인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어떤 이건 뭐 정책도 아니고 뭐라 그래 방송 정책, 언론 정책도 아니고 언론을 대하는 태도, 언론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태도를 보면은 이미 그 공영방송을 다 사용화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MBC도 그렇게 하려고 MBC, 했던 거고, KBS, ETV조차도 KBS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총선에서 만약 야당이 패배할 경우, 소위 여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에는 저는 MBC 전 민영화라는 표현도 잘 안 씁니다. MBC 사용화 내지는 상업화, KBS, ETV 매각도 저는 추진할 가능성이 충분히 저쪽에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으로 봐서는 있다고 봅니다. 정말 총선이 중요하군요. 아, 그렇죠. 언론 지형의 이런 어떤 불균형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총선이 중요하고 그래야만 한국 사회가 그나마 이런 어떤 일방적인 어떤 정권의 행포를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까 이제 정책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언론 정책에 어찌 보면 이제 상부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이랄까 이런 게 너무 빈곤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소위 공적 영역에 있는 공영방송 내지는 준 공영 매체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소위 얘기해서 사용화 조치 네. 또는 공영방송을 관제방송화하는 이런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한 정권이 불행하게 끝나지 않은 정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정권도 불행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권이라는 게 지고지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비판하고 견제해 줄 수 있는 언론이 있어야 되고 야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통제하겠다고 하면은 자기들 뜻대로 했을 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거.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일종의 또 예언을 하셨습니다. 네. 자, 김성재 에디터. 이런 측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와 방심위 관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김홍일 체제 방통위와 소위 류힘 방송의 관계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지금 방심위 유희 발음이 네, 좀 굉장히 어려워서 네. 유해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저열하고 천박하게 이거 하는 걸 보고 저는 이것도 일종의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김홍일 위원장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이외에도 훨씬 더 놀랄만한 방식으로 언론 장악, 또 비판 언론 탄압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민들도 지금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이 정부를 어떻게 이 폭주와 무능을 제어하고 막아낼 것인가? 시민들의 마음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매주 광화문 나와서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정권도 저는 지금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벌써 윤석열 정부 3년 차 아닙니까? 네. 근데 이동관 위원장 탄핵당해버리고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김홍일 위원장을 앉히고 너무 갈 길이 바쁜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 문제도 어떻게든 포털 장악도 해야 되죠. MBC도 남았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총선 때까지도 아마 김용일 위원장이 그 총선 여론을 어떻게든 조작하고 장악하고 하려고 뭔가를 하겠지만 총선 이후에도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 총선에서 많은 표를 얻지 못한다면 훨씬 더 놀랄 만한 그런 그 방심위를 완전히 무슨 이 민간 독립기구가 아니라 하수인 부리듯이 하면서 비판 언론 탄압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네. 아주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 하청기관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사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사주도 문제지만 이게 드러난 다음에 보인 반응도 참 그렇죠.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말 그대로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 내부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 네. 소위 얘기해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이게 네. 본인이 이게 민원사주한 거는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네. 아니 자기가 있는 기관에서 자기가 심지어는 자기 관련된 사람이 민원을 넣어서 그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이해충돌 때문에 소위 재척사유가 되는데 자기가 민원을 사주해가지고 했다는 건 이건 명백하게 위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뇌구조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직자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 법 이전에 네.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의 소위 공적 윤리 수준이라고 저는 네. 한 그 단면이라고 봅니다. 네. 더욱이 그 이동건과 더불어 언론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인 네. 출신이죠. 언론인 출신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30여 년 한 사람이고 한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직업 윤리조차도 없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공직에 앉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유해림 방심위원회 또 김홍일 방통위원회도 문제지만 자 이거를 보도하는 우리 언론도 참 정말 한심하다라고 해야 될지 걱정된다고 해야 될지 이 민원 사주가 터졌을 때요. 이거 보도한 언론이 몇 개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경향신문이 몇 시간 후에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몇 시간 하루가 지날 때까지 언론 보도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론은 계속 이 정부 들어서 이 다리를 가리키는데 손가락에 있는 때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권 비판하기가 두렵기도 하고 두려운 거죠. 지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건 그렇죠. 아닙니까? 그 이른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뉴스타파의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다 과징금 얻어맞고 방송에서 이러면서 그렇죠. 네. 다들 위축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당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비판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죠. 이건 그냥 팩트 아닙니까? 의혹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보도 안 하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 방심위원장이 그걸 제보한 직원을 색출해서 징계하겠다. 이것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한심한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이. 사실 언론들에 대한 그런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 정책의 위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최근에 기자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소위 얘기해서 언론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대부분 그 보수든 진보든 이념적인 차원이 아니고 언론사라면 기자라면은요 함께 연대해서 맞서 싸우고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무너진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죠. 네. 거기다가 이제 그런 어떤 위축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다 몸살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네. 정 의원님, 문제는 KBS입니다. 예. KBS 시사기획창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칭송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대로 간판 공영방송이 윤비어 첨가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박민의 KBS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이 아니고 아예 박민 사장이 오기 직전부터 이미 앵커 다 교체하고 프로그램 폐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졌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박민 사장은 그리고 청문회 때도 보니까 우선 방송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복잡한 구조나 공영방송의 어떤 그 본질적인 특성, 그다음에 책무 이런 거에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선
가기도 전부터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심지어 뭐 말씀하신 대로 12월 26일 시사회의 창에서 완전히 뭐 대통령을 찬양하는 소위 윤비어천가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그리고 뉴스도 보면은요, 이건 아주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전국 행정정산망 마비된 날 있지 않습니까? 이 날이 11월 17일이었어요. 아, 이런 큰 일이 일어났는데도 KBS 톱뉴스, 9시 톱뉴스는 한미일 정상회담이에요. 나머지 TV조선이나 채널A조차도 다 저 국가행정전산망 이거 저 오류 난 거를 톱으로 다뤘어요. MBC, SBS뿐만 아니고. 그런데 KBS만 그거를 뒤로 내렸잖아요. 몰랐는데 KBS 안 보다 보니까 그랬었군요. 저는 이거 저도 안 봤는데요. 기사 보고 알았어요. 기사. 미디어 오늘에서 이걸 보도했길래 봤더니 그런 식의 어떤 보도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KBS는 땡전 뉴스 하던 전두환 정권 시절에 땡윤 뉴스와 비슷한 이제 땡전 뉴스와 비슷한 땡윤 뉴스를 사실상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식의 방송을 했을 때 과연 KBS가 더군다나 수신료 분리징수 해놨죠? 분리징수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는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방송에 대해서 수신료 안 내겠다는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잘못하면은 KBS가 정말 해생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KBS 출신이신데 예. 내부가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내부에 이제 뭐 거기 저 언론노조 산하의 본부노조나 또는 기자협회 이런 데서 이 관련돼서도 기자협회하고 본부노조에서 성명도 나왔어요. 뭐 거기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거기 나왔는데요. 부장이 직접 원고를 썼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언론사 다 계셨으니까 부장이 직접 원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램도 방송 프로그램도 그 얘기는 밑에 기자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기자들이 거부한 거부할 것 같으니까 몰래 만든 거예요. 몰래 사실상 몰래 만들었군요. 네. 부장이 썼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떳떳하지 못하다. 네.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떳떳하지 못하면 이런 부끄러운 짓을 서슴없이 하는 건 결국은 사장이야 간부들이 얼마나 정권의 저 권력만 쳐다보면서 일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공영방송에 수신료 제대로 내고 싶은 정말 의식 있는 깨어있는 저 시청자라면 내고 싶은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보도국장 등의 그 임명 동의권은 어떻게 돼갑니까? 그 이제 임명 동의권은 이제 그 노사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거고요. 그 이전에 방송법에 보면은 그 편성 규약을 만들게 돼 있어요. 방송법에. 그 편성 규약이 사실상 대표 노조하고 이제 뭐 사측하고 이제 협의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5개 국장에 대해서는 시사 보도 관련된 5개 국장에 대해서는 그 임명 동의제를 하게 돼 있었던 거고요. 그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박민 사장은 계속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방송법 4조의 편성의 독립과 관련된 조항의 편성 규약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네.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법적 규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편성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KBS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해서 저 사측과 그다음에 그걸 종사자 측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기자 같은 경우는 보도본부 같은 경우는 기자들로 저쪽 TV 제작본부는 PD들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죠. 이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방송이라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신문은 내적 다양성이라고 해서 신문이 숫자가 많잖아요. 등록만 하면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인터넷 매체하고 뭐 신문이고. 그러니까 이건 외적 다양성이 시장에서 구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송은 과거 지상파만 있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종편하고 뉴스 채널밖에 뉴스하는 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외적 다양성을 구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적 다양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그래서 편성규약에 소위 얘기해서 종사자 측과 사측이 동수로 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도 국장의
비롯한 5개 국장을 소위 임명동의제를 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법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장이 얘기하는 사장이 얼마나 공영방송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민 사장이 그 5개 보도 관련 국장을 임의로 임명할 경우에 그거는 저 규약 위반이고요. 법적으로도 편성 저 방송법 제4조의 편성의 독립과 관련된 조항에 저는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정표가 돼서 뭔가 내부에서 저항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죠. 있겠네요. 왜냐하면 네. KBS 기자들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싸운 것도 아니고 과거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네. 싸워서 물론 파업도 하고 했지만 물론 뭐 그 당시에 즉각적인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그런 어떤 조직적 역량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기자로서 또는 PD로서 방송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윤리의식, 책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잘못된 사장이 법을 위반하고 편성 규약을 위반하는 거에 그다음에 단체협을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는 게 저항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권리죠. 그리고 의무입니다.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위임한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김성재 에디터, 네. 김홍일 방통위가 MBC에도 뭔가 좀 마술을 뻗을 거로 보십니까? 뭐 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연히 그렇게 나설 거고요. 네. 이미 그 지금 권태선 이사장, MBC 박문진 그랬죠. 이사장하고 그 또 한 분 더 이사분이 살아 돌아오셨잖아요. 네. 근데 다시 또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다른 걸 다 들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MBC 그냥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MBC를 그냥 두고는 예를 들어서 총선을 치르지 않겠다라든지 네.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미 뭐 법원에서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그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걸었지 않습니까? 그걸 방통위에서 분명히 김홍일 위원장이 권익위 있을 때 그게 한 거 아닙니까? 네. 분명히 방통위원장이 다시 가가지고 분명히 저는 해임 조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총선 전에 MBC도 그 박문진 이사 교체하고 사장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분명히 저는 할 거로 봅니다. 네. 이거 사실은 MBC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시민들이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거 막아야 됩니다. 진짜 정말 마지막 남은 MBC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언론 지형이 완전히 뭐 저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뭐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YTN 뭐 사용화시키고 KBS는 이미 장악했고. 네. 정 의원님, 보니까 공영방송 보도의 공정성 저해 연구 이런 논문을 쓰셔서 언론학 박사를 하셨더군요. 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방송인 출신의 언론학자이시기도 한데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지키려면 이제 지배구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배구조 문제를 일찍이 좀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 기틀을 마련할 적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20대 국회 처음 들어가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내놨는데 결국은 계속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안 하다가 결국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했지만 뭐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무산됐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국회에 와서 가장 제가 아쉬운 게 그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부분을 개선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국회 본회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영방송의 두 가지 축이 뭡니까? 지배구조를 공영적으로 만들어내는 소위 특정 정치 권력이나 자본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재원 구조도요. 공적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료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왜? 그냥 광고에 의해서 하면은 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고 정부가 말 그대로 재정에서 지원하면은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내는 주은 조세 성격의 특별 분담금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수신료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그런 식의 수신료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프랑스에서 수신료를 없앴다고 하는데 그거는 수신료를 주민세하고 같이 거두다가 주민세를 폐지하기 위해서 수신료를 없애는 대신에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수신료 자체에 어떤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없앤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신료 제도를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저는 이거는 반드시 다음 22대 국회에서라도 이건 바꿔야 되는 문제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제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통제의 기제로 활용되는 여러 가지 그 권위주의적 정치 지배적인 요소들, 소위 얘기해 정치권이 법에도 없는 방통위를 통해서 법에도 없이 이사들을 나눠 먹게 하는 거, 갈라서 임명해가지고 결국 정부 여당이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로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정치적 후견주의가 이제 작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권의 후견주의의 고리를 끊어야 되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사 국회 여야당이 이사를 추천하더라도 적어도 사장을 임명하고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21명의 이사 가운데 5명으로 정치권 추천을 줄인 겁니다. 지난번 거부권 행사에서 무산되긴 했지만 그 이사 구성을 할 때 구성 배분을 그렇게 한 거고요. 이 문제보다도 이제 정말 더 중요한 게 내부의 소위 그런 어떤 외부 통제를 막아낼 수 있는 조직 문화, 힘을 기르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부의 소위 구성원들의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윤리의식, 책임의식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교육 또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성규약이라든지 편성위원회 제도,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해서 본부장이나 주요 국장급들에 대한 임명동의회 내지는 사후평가 제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배구조 문제와 수신료 문제를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연계시켜서 소개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요즘 같아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극한 직업 같습니다만은 시민사회가 말하자면 지배구조 개선을 개혁을 요구하면서 수신료 납부 거부를 하는 것도 정당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신료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 공영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업방송과는 차별화해서 방송하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공영방송은 방송의 그린벨트 역할을 해야 된다. 소위 상업방송이 못하는 청정지대 역할을 방송이 해줘야 된다. 공영방송이 해줘야 된다. 그 역할을 못하면은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면은 수신료를 반드시 그거는 내야 되는 의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 저항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 에디터. 네. 현역 언론인으로서 이 맥락에서 정치권 정치판에 좀 구원을 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나와 계신데 제가 구원까지 하기는 그렇고요. 그래도 언론사에 오랫동안 계셨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아쉽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의원님 그동안에 법안 여러 번 내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왜 그 작업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랬는지 정확히는 저는 없었습니다. 그 의사결정 과정에 제가 같이 참여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재원 문제를 개선하는데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싶어 하지 않았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지만 이번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라도 민주당이 그 작업을 계속 잘 해주시면 아마 시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더욱 이번 총선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4월이면 서울에 봄이 오는 겁니까? 그건 이제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죠. 네.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다가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 그 얘기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좀 잘 산다고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다 그런 면에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미 여러 가운데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퇴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려면 다시 이 퇴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제대로 투표해야죠. 제대로 투표해서 이 퇴행하지 않도록 견제, 비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 언론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런 분들이 가서 또 방송 내지는 심지어는 인터넷에 소위 포털 언론 지형까지 통제, 장악, 관리하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속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 웬만큼 아는 사람들 다 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저는 역효과가 날 거로 보기 때문에 충고합니다. 감히 이 정권에 언론 장악하려 하지 말고 언론은 언론한테 맡겨라. 언론인들한테 자유롭게 놔두면은 알아서들 다 균형 있게 보고 양식 있는 언론인들 많습니다. 언론사에. 아니 그런데 김성재 에디터, 네. 지금 정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 언론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도 잃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부 요인도 문제긴 하지만은 내부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이 정말 위기, 상투적이지만 누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언론 위기 얘기만 나오면 저도 정말 너무나 답답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기 저널리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위기고 또 그것 자체가 이 위기의 본질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모든 언론이 다 저널리즘의 원칙을 제대로 지킨다든지 언론으로서 해야 될 공적인 역할을 다 한다든지 그럴 수도 없고 또 그걸 기대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뭐냐면 거의 모든 우리 주류 언론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대학생이 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만은 1980년에 5월에 광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어떤 언론도 그걸 보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나중에 한겨레 신문이라는 이런 한겨레 신문의 탄생으로 다시 나오기도 했는데 그때 우리가 한겨레 신문이 탄생됐을 때 이런 역할을 하는 언론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언론사들도 많아졌고 한데 거의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두 개 언론이라도 그런 역할을 좀 해내는 언론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류 언론들 뿐만이 아니라 주류 언론이 해내지 못하는 그 역할을 이른바 대한 언론 혹은 시민 언론, 저항 언론들이 지금 열심히 또 하고 있거든요. 네. 또 그런 대한 언론, 시민 언론들이 또 많아지고 있고요. 또 그런 언론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그 공간이 넓어졌고. 그래서 지금 주류 언론들이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언론의 공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은 우리 대한 언론이 있고 시민 언론이 있다. 10년 전보다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나왔을 때보다 20년 전에 지금 훨씬 더 또 그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른바 팟캐스트라는 또 플랫폼이 생겼고요.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다 저널리즘 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널리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시민 언론, 대한 언론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언론들이 그 역할을 대신 잘 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같이 해주면 그것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품어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민 언론 민들레를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네. 네. 제가 좀 거기다 부가시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최근에 언론의 특징이 이제 광고 시장은 이제 정체돼 있는데 네. 언론사는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광고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언론들이 저널리즘의 원칙이나 윤리보다는 생존의 문제에 급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당장 그런 문제들에 무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얘기는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정치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기가 옛날엔 직접 통제를 해야 됐지만 지금은 광고주들을 통해서 소위 간접 통제하기가 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통제의 외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YTN을 사용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언론 통제의 외주화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다가 또 떠나서 대부분 포털을 통해서 언론을 접하잖아요. 포털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털만 통제 장악을 하면은요. 네. 사실은 언론 통제가 굉장히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다음에서 콘텐츠 제휴사들만 기본 검색 값으로 넣어놨잖아요. 이것도 네. 저는 굉장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권력의 압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합리적 의심인 네, 거죠. 합리적. 그다음에 네이버에 대해서도 사실 실사 조사를 나가 있잖아요. 네. 방통위에서. 이 문제도 저는 네이버조차도 그런 식의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이버와 다음 포털을 권력이 통제하기 시작하면은 언론에 대한 간접 통제가 훨씬 용이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필요하면은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정 의원님, 이게 지금 번외 질문인데요. 예. 마침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또 총선 앞두고 있고. 예. 그래서 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 이슈. 예. 이 민주당 입장이 뭡니까? 아직 확실하게 뭐 당 지도부가 결론을 내린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연동형으로. 네. 죄송합니다. 네. 연동형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고요. 병립형으로 가는 거는 사실상 후퇴하는 거죠. 네. 그 연동형으로 간 게 뭡니까? 소위 얘기해서 표의 등가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사회 타해가 다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정치 세력에 의해 진출해서 할 수 있게끔 문호를 네. 터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병립형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퇴보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흔히 얘기하는 뭐 연동형으로 갔을 때 위성정당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문제가 있죠. 이것도요, 위성정당 반드시 문제가 있죠. 이것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하면요, 비례대표를 확 늘려가지고 지금 300명 중에서 한 3분의 1, 100석 정도를 비례대표 늘리면은요, 위성정당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 위성정당의 효과가 없어져요. 근데 입법권을 쥐고 있는 의회, 특히 양당이 그걸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당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개혁 혁신이라는 거는 기득권을 내려놨을 때만 가능한 거다. 현재의 기득권에 집착하면 아무것도 개혁 못 한다. 그 민주당이, 아니, 비례대표 늘리는 문제하고 뭐 한 번에 100석으로 못 늘리면은 점진적으로 늘려서 이 소위 연동형의 원래 취지에 맞게끔 위성정당을 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표의 등가성도 훨씬 살아나고,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면은 지역구를 좀 줄이면 되거든요. 지역구 줄이고 그 줄이는 대신에 비례대표 늘어나니까 거기 출마를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석패율 제도라든지 또는 이중등록제 있잖아요. 지역과 비례대표를 이중등록해서 뭐 아깝게 소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 아깝게 지역구에서 탈락했을 경우 비례대표로
당선되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상 왜 국회에서 뭐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이거죠. 네. 공론화 비슷하게, 공론화위원회 비슷하게. 그때 처음에는 비례대표 찬성률이 낮았다가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례대표 찬성률이 확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안이 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주고 그러니까 수기 과정을 그렇죠. 거치면 수기 과정 정확하게 수기 과정을 거치면은 의견이 달라져요. 네. 저는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을 하면은 되는데 네. 그 기득권에 집착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도 뭐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당 지도부에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직간접적으로. 네. 이건 우리가 소탐대실하지 말고 연동형으로 가고 준연동형도 아니고 완전 연동형으로 가고 정말 필요하다면 비례대표 늘려야 된다. 네. 그리고 지역구 좀 줄이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저는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언론에서도 위성정당 얘기만 하지 100석 정도로 3분의 1 정도를 비례대표로 했을 때 위성정당을 안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한테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혹시 두 분이 이런 맥락, 오늘 그 주제가 2024 한국 언론지형 이렇게 바뀐다였는데 아주 그 도전적인 그런 주제를 잡아왔습니다만은 현역 언론인들에 대한 당부도 좋고 혹은 시민사회에 대한 그런 요청도 좋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두 분이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침 정 의원님 나오셔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정 의원님은 언론인 선배시기도 하고 또 지금 국회 과방위 위원님이시기도 하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저널리즘의 어떤 위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언론이 정말 바로 서지 못하면 시민들이 이 정권을 이겨내고 이 정권의 폭주한 무능을 이겨내는데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시민들이 적극 나서서 이걸 막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막아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하겠죠. 해내겠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4년 전, 5년 전에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탄핵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광화문에 나와서 탄핵을 외쳤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건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어깨가 무겁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언론의 문제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언론의 문제를 언론이 정말 그 국민들한테 공영방송 문제도 그렇고 또 다른 어용 언론의 문제도 그렇고 그 문제를 민주당에서 좀 이렇게 그 의제 설정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비판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요. 언론이 문제다. 언론이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큰 의제로 좀 만들어 주셔서 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또 시민사회가 같이 하고 언론 학계가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큰 의제로 만들어서 그 언론 개혁의 문제를 민주당이 끌고 갈 수 있는 거기에 시민과 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을 좀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이 이 언론이 정말 불만만 가지고 있고 답답해 하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갈 수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민주당이 같이 할 수 있구나. 같이 하면 가능성이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제안을 마침 드려봅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네. 정 의원님 이제 받아서 이제 마무리 해주시죠. 저는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 중에 깨어있는 시민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정말 요즘과 같은 시대에 절실하게 와닿는 말입니다. 물론 그 촛불혁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고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시민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저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에 정부 여당이 여러 가지 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실기한 것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시민의 힘으로 바꾸지 않으면 누가 바꿔줍니까? 그래서 언론 문제도 그렇고 언론 문제도 언론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각자도생의 사회가 얼마나 그 비참한 겁니까? 그리고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정글 사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선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물론 능력에 다 차이는 있죠. 그 능력에 따라서 물론 자기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뒤처진 사람들은 앞에서 손잡아주고 뒤에서도 밀어주고 하면서 가는 그런 공동선이라는 게 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또 더욱더 한 단계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깨어있는 시민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 정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자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어떤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깨어있는 시민 얘기를 하시면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쪽에 조금 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공론장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공론장에서 잘 엮어내서 조직은 어떤 면에서 연대의 힘이죠. 네. 저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작은 생각의 차이들을 버리고 네. 함께 힘을 모으면은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1부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2부에는 임원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우리 그 전시국의 그 상임 고문이시기도 하죠. 인터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의 펜과 카메라는 칼이다 종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숭화대고 목줄아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숭화대고 목줄아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숭화대고 목줄아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숭화대고 목줄아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죄는 살인죄 너희들이 갈 곳은 감옥 너희들의 죄는 살인죄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팬들을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옥전아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팬들을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옥전아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시간입니다. 오늘 라이브 인터뷰 초대 손님은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십니다. 우리 전국 비상시국회의 상임 고문도 맡고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나오셨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광고 문구를 만들면서 그동안 하신 발언을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길래 국가 정체성 훼손하는 예. 윤석열 정권 예. 네, 이렇게 달았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국가 기강을 어지럽히는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점잖게 하네요. 같습니다. 네. 예, 장관 출신이라서 점잖게 한 겁니다. 예. 사실은 네. 그 의학적으로 따지면은 네. 정체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세워진 국가 정체성을 허무는 거죠. 네. 완전히 허물고 이 나라를 그냥 이 멸망의 길로 이끄는 네.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죠. 네. 예. 어쩌다 그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예. 네. 이번 총선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예. 배경이기도 합니다만. 예. 그런데 임 소장님은 사회운동가이시기도 하고 작가, 또 언론인, 교육자, 문학평론가 여러 이제 예. 활동을 하셨는데 너무 직업이 많으니까 다 시원찮아요. 예. 스스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저는 이제 문학평론가입니다. 네. 예, 문학평론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디 가도 자신 있고 네. 뭐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엔 다 이제 좀 얼치기죠. 예. 네. 근데 이제 워낙 시국이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네. 이런 나 같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 네. 비록 늙었지만은 네. 그런 뜻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연 활동 중에 하나가 예. 2003년부터 31년째 예. 민족문제연구소장을 지금 맡고 계신 거죠? 예. 예. 그리고 2009년에 그 유명한 친일 인명사전을 인명사전, 편찬하셨습니다. 예. 아신 대로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추진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발간했는데 거기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가보훈부는 1월에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했고 이 전 대통령을 국가 영웅으로 기리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일한 관점에서 윤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요. 그 당군 이래 예.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네. 옛날에 왕이었죠. 예. 그 뒤에 이제 이승만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 어떤 대통령도 그동안에 친일파 대통령도 많았지만은 네. 어떤 대통령도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서 이런 우리 민족사, 민족 주체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대통령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역대 왕대도. 네. 심지어는 그 몽골의 사위였다는 나라까지도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왕이 직접. 네. 밑에 신하들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우리가 일제 식민시대 그 강제 조약도 보면은 신하들이 해가지고 임금 모르게 한 거 아닙니까? 왕 모르게. 네. 그런 거지. 그 대통령 정책으로 지금 나서가지고 떳떳하게 이래 한 적이 없고 이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건 참 국민들이 이런 이제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지지하는 국민들이 문제라고 봐요, 나는. 네. 예. 어떻게 이렇게 지지하도록 만들었느냐. 네. 가장 큰 책임자는 언론에 있다고 봐요. 네. 언론. 언론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말씀이죠. 근데 검사밖에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입력을 했기에 저런 말하자면 역사관이랄까 민족권을 갖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뭐 뉴라이트인가요? 그 뉴라이트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네. 뭐 그런 이름조차도 저는 부끄럽다고 봐요. 그야말로 그 매국 세력이죠. 매국 세력이고 반민족, 반역사, 단순하게 그냥 국토만 훼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정통사, 독립운동사 전체를 훼손하고 그건 우리 민족사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민족의 우리가 살아야 될 국토,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국토를 훼손했죠. 네. 그다음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해버렸죠. 그러면 우리 역사 전체를 부인하는 게 돼요. 굉장히 무식한 거죠. 그 용감이라는 말이 해당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용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너무 모른다. 네. 는 생각.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 관료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네. 관료들이 무슨 시험을 어떻게 했고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뭘 배웠고 학교 다닐 때 나와서는 뭘 공부했고 사회생활 하면서는 술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걸 이제 유추해 봐요. 유추해 보면은 자기 주변 친구 중에 한 번도 민족사를 얘기하거나 독립운동사의 중요성을 말하거나 민주주의를 말한 적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관료들도 문제지만은 이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직업적인 관료들도 그렇죠. 역시 그런 문제를 안고 전 있다. 관료와 네. 그런 관료 체제를 만들어 온 국가 체제 전체가 네. 그야말로 맹성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친일 청산이 왜 이렇게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흔히들 친일 청산 가면 간단한 줄 아는데 그 친일이라는 개념이요. 친일파, 일본에 친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본에 친했다는 말은 지금 일본하고 친하면 어때요? 그건 고정할 만한 일이죠. 네. 그 당시 일본의 친일파들이 숭상했던 친일파 천황은 천황을 받던 겁니다. 그 천황은 군국주의 천황이에요. 네. 군국주의 천황은 뭐냐? 제국주의 철학을 그대로 되어 있었던 거고 그것은 부익부 빈익빈하는 부자 위주, 군벌 위주, 힘 위주. 이게 인권 탄압, 인권이라는 말도 없을 때입니다. 인권이라는 말 못 만들 때예요. 그런 이데올로기를 숭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없을 때예요. 그런 정치. 그래서 아무리 일본이 물러가도 우리나라가 독립해도 자기들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래 생각해야 친일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서고 네. 또 그게 지금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잘 몰라요. 친일 가면 그 옛날 얘기다 하는데 옛날 얘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친일이라는 개념의 구성 요소가 아주 다양한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남민족 분단, 우리나라 분단돼도 좋다. 우리만이라도 그냥 일본과 미국의 식민지가 되더라도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진 거. 이게 다 그야말로 친일파의 그 정신 핵. 네. 그죠. 그 핵을 알아야만이 친일의 개념이 풀립니다. 그럼 얼마나 청산이 어렵겠어요. 네. 예. 윤 정부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윤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조금 이제 내비치셨습니다만은 임 소장님은 윤 정부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한 3개만 꼽아주신다면 세 개 있어요. 뭘 꼽으시겠습니까? 첫째는 이 정권은 보통 사람들의 구성체가 아니다. 네. 말하자면 인간이냐 아니냐는 걸 물어봐야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집단의 행위예요. 모든 게. 이번에도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 테러 맞은 걸 얘기하고 하니까
박수치고 뭐 그랬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지금 하더군요. 네.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 집단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걸 좋아하는 추종하는 집단 전체가 과연 인간인가? 그 결국은 이태원 참사 났을 때도 또 세월호 시위한 데 가서 옆에서 통닭 먹고 하던 거하고 똑같은 생리 아닙니까? 네. 말하면 인간, 그야말로 사단 칠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걸 물어라. 그리고 인간이 아닌 집단이다. 그걸 네. 저는 첫 번째 키워드고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네. 우리 같은 피가 아니에요. 유전인 자가 다른 겁니다. 다르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민족을 무시하고 일본과 미국은 좋아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런 인자는 안 변한다. 마치 강서구 구청장 선거 뒤에 막 사람들이 또 변한다 하니까 여론조사하니까 다 막 올라간 것처럼 그 엉터리로 만들었겠지만은 그랬거든요. 그때도 저 그랬어요. 어느 방송 나갔을 때. 두고 봐라. 절대 안 변한다. 그 금년 10년사 보니까 변했습니까? 안 변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총선 임박하면 또 뭐라고 또 말 부드럽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걸 나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네. 이 세 가지 명심하면은 다 앞일이 내다 보여요. 네. 어떤 쟁점이 나왔다. 예를 들면은 그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2대 그 법안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안 변하니까 당연히 그거는 기각이죠. 네. 청와대에서는. 그걸 변하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 말아라. 네. 예, 그 좀.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앞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든 현혹되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네. 아마 굉장히 현혹을 시킬 거예요. 예. 때로는 한동훈을 시켰어. 때로는 자기 입으로. 그러나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네. 경향신문 기자를 지내셨고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조용수 언론상을 받으셨습니다. 아까 언론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오늘 언론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이 기자들이요. 네. 뭐 물론 그 중에는 옳은 생각을 가진 기자들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기자들은 지금 정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이미 이 뇌세포 구조가 재편된 것 같아요. 신문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종이신문은 이미 그래 됐고 방송도 이미 다 그렇죠. 이래서 지금 뭐 저 같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겠지만은 좀 오직 뉴스는 유튜브로만 보지 아예 그냥 다른 뉴스는 아예 안 보고 공중파 방송으로는 뭐 절대 뉴스는 안 보고 다른 무슨 뭐 드라마나 뭐 르포나 다큐 같은 거나 보지 뉴스는 아니 안 본 지 오래되죠. 그런 시기 때문에 저는 일제시대 언론부터 자유당 언론 뭐 그 80년대 전두환 언론 탄압 뭐 유신시대 전두환 때 다 겪어왔지만은 이렇게 언론이 타락한 적은 없어요. 식민시대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그런데 그 어때요? 8.15가 나니까 그때 기자들이 금방 민족 의식을 가진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대한매일신보 총독부 기관지 안에서 금방 자치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신문 내다가 나중에 일본군이 와서 또 못 내게 해서 못 낸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뭐냐? 그만큼 일본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기자들이 정신 차린 겁니다. 거짓말 기사를 쓰면서도 민족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대단히 문제라고 봐요. 예. 네. 그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해방 후에도 그랬었습니다만은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고 난 뒤에도 그 각사에 이제 노조가 생기고 예.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아예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예. 대부분이. 네. 그 이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다 그 이 선생님한테 해당된 얘기겠지만은 75년 언론 자유화 운동이 언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네. 그때 좋은 기자들이 거의 뭐 대량 특히 이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두 군데가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이제 해직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그건 또 80년대 전두환 시대 때 또 한 번 그랬죠. 또 해직당했죠. 예, 예. 그 뒤부터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계속 걸러내 왔단 말이에요. 이런 동안에 그 좋은 선배들이 없는 데서 기자들이 다 큰 겁니다. 잘한 거예요. 네. 견습들이 들어와서. 네. 그게 큰 손실이죠. 사실 그런 선배들이 복직이 되어서 올바로 자기 후배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네. 예, 이래서 이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직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결국 그 해직의 그 후과 같은 것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엄청 그 해직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네. 무슨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료들 다 섞어내잖아요. 네. 정권 바뀔 때마다. 네. 그게 결국은 자꾸 나쁘게 만든 겁니다. 네. 언론계 전체를 나쁘게 만들고 관료들도 전체가 나쁘게 만들고 그래서 선악의 판단이 없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인간이 느끼는 선악이나 인간미가 없어져 버리는 네. 인간, 그 로봇가 되어버리는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악화가 영화를 구축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악화가 재생산되는. 재생산되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후배 언론인에게 예. 당부를 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이런 어려운 시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우리나라 언론사를 좀 보십시오. 식민시대 때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야말로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언론 그 민족의식을 고양식하기 위해서 싸웠던가. 그리고 8.25 이후 언론사, 그리고 4.19를 일으킨 언론들, 그 뒤에 70년대의, 즉 75년 전후한 동아조선 언론 민주화 투쟁, 그리고 80년대 전두환 치하에서의 그 언론 투쟁들, 그 면면이 이어오는 그 독립운동사에 못지않는 언론 투쟁사가 있습니다. 그 언론 투쟁사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제발 좀 생각해 주시고, 나는 기자다. 이걸 아침, 저녁으로 꼭 머릿속에 한번 되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예. 여러분, 얼마나 또 거짓말 쓸 겁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시국회의에서도 이제는 언론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종이신문부터 네. 기사에 기명으로 나온 거 아니면 누가 썼다는 걸 밝힐 수 있는 거는 누가 무슨 기사를 썼다는 걸 반드시 밝혀서 네.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어떤 유튜브 같은 데서 그걸 공개해서 네. 일반인들도 어느 신문 가면 그 무슨 기자가 이런 기사 나쁜 기사 쓴 사람이지. 네. 예, 그런 걸 기억하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성명을 내면서도 간혹 그 실명을 밝히곤 하는데 실명을 밝혀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임 선배님은 여러 차례 옥고를 이제 치르셨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1974년 예. 보안사가 조작한 문인 및 지식인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셨고 79년에도 난민전 사건으로 또 옥고를 치르신 거로 합니다. 예. 과거 인터뷰를 통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국보법을 위반하면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파문을 당해서 기득권이 아니게 된다. 그만큼 이제 국보법은 위협적이다. 빨갱이라는 한마디엔 어떤 기득권 세력이나 저명 인사도 맥을 못 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민들레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보도 지침 그 사건 당시에 이제 기자들도 국보법으로 걸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국보법 문제, 국보법 폐지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건 뭐 지금 이 윤석열 정권 밑에서는 네. 도저히 그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현재 언론인들이 혹은 국민 다수가 할 일은 어쨌거나 내년 총선을 네. 올해죠.
올해가 자, 됐습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올 2024년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총선을 네. 어쨌거나 그 윤석열 정권의 조이는데 네. 심판하는데 네.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 뒤에 그야말로 압도적인 다수를 국회가 차지했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여러 법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어차피 법은 국회에서 다 하니까요. 네. 국회에서 뭘 하면은 뭐 설사 청와대에서 뭐 비토를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다 수정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총선에 집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국법위라는 건요 말이 나는 김에 관련시켜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뭐 윤석열뿐이 아닙니다.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뭐 그 박근혜까지 쭉 해왔던 그 보수 정권들이 했던 그 이 작태는 뻔해요. 딱 첫째는 뭐냐? 빨갱이. 네. 빨갱이 그 뒤집어 씌우는 거. 다 빨갱이였어요. 심지어는 뭐 그 참 재밌는 일들이 국민들이 잘 여러분들이 의식 못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면밀히 보면요. 심지어는 뭐 그 신익희까지도 간첩으로 몰랐고 이승만이 아니 세상에 상해 임정 그 인사했던 신익희가 독립투사했던 신익희가 그 어떻게 간첩으로 몰라요? 뭐 어디 외국 갔다가 인도에서 뭐 어디 사람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가 결국 나중에 흐지부지 됐죠. 하도 엉터리 없으니까 안 되니까 했죠. 그런 식으로 야당을 몰아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이죠. 그렇죠. 예. 그러고 뭐 지금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새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다 간첩이라고. 네. 뭐 지금 이제 그 이 극우 이 유튜브 같은 데서 뭐 공연하게 다 하지 않습니까? 아, 이런 게 어떻게 위법이 아닙니까? 이런 거짓말이. 그런 거짓말을 허용해주는 검찰이나 법원은 어느 나라, 어느 독재국가 검찰이고 법원입니까? 민주국가에서 생사람을 다 간첩이라고 만드는. 저도 간첩으로 몰려가 지역을 살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올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제 그걸 하도 많이 써먹었으니까 또 지금 그게 잘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일반 부패,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압수수색 해가지고 직접 죄가 없어도 단 증언만 가지고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완전히 그야말로 20세기 그 형법의 선진국에서 말하는 그 죄형 법정주의 증거 위주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그야말로 전체주의 사회 옛날 왕들이 골원들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는 식의 재판 검찰과 재판한 방법 아닙니까 그게? 네.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네. 부패했다고 쓰이고 부패는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이제 그런 의도로 그거죠.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다 범죄의 소굴이다 한데 아니 정작 범죄의 소굴이 어느 집단입니까? 네. 국민들이 보기에. 사실 윤 정권이야말로 카르텔 정권 아닙니까? 검찰 그렇죠. 카르텔 정권이죠. 예. 그건 뭐 그 집안 자체가 전부 카르텔인데 네. 카르텔로만 이루어진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놔두고 그 없는 죄를 가지고 이게 참 국민들이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우리 현명한 국민 다수가 열심히 촛불 들고 투쟁을 해줘도 속는 국민이 많으면은 민주화가 안 된다. 네. 이게 제 신념이에요. 제발 속지 말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는 속았지만 예. 네, 이번 총선에서는 절대 속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꼭 이래야 말해요. 흔히 이제 낙관적으로 본 사람들은 지난번에 그 이명박 박근혜 때 속았으니까 이제는 안 속겠지. 근데 윤석열 때 또 속았죠. 그럼 이제는 안 속겠지 하는데 또 속아요. 근데 제발 그렇게 거듭 2번 이상 속으면은 상대를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라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로 임 소장님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또
그 과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또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예, 말씀? 이게요. 사실 이제 제일 크게 보면은 평화입니다. 네. 평화, 남북 평화, 남북부 아니라 그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그 가장 큰 과업이 흔히 국민들이 친일파 정상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친일파 정상 우리가 하는 이유는 동아시아 평화 정착입니다. 동아시아. 우리나라만 평화로워서 안 돼요. 중국도 평화로워야 되고 일본도 평화로워야 됩니다. 동아시아 3국이 다 평화로워야 돼요. 그럼 우리도 EU처럼 같은 돈 쓰고 얼마든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거든요. 돈도 더 잘 벌고 다 부자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무역도 잘 되고. 근데 그걸 자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미국이 못하게 하거든. 그럼 대통령이 그걸 막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도로 거기 편성해서 도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수출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네. 도로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대기업들한테 수출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뭐 경제 문제가 어떻고 뭐 말하잖아요. 이래서 동아시아 평화 정착 이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합니다. 평화가 있고 우리가 잘 사는 거지. 아무리 잘 살고 돈 잘 벌어도 사업이 잘 돼도 전쟁 나면 여러분 어때요? 하루 쉬면 끝나는데. 네. 이래서 그 동아시아 평화 정책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민주화 정착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겁니다. 민주화 정책이 되면은 평화 정책도 되는 거고 민주화 정책이 안 되면은 평화 정책이 안 되는 거고 이래서 우리는 우리 국민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길은 국민이 한 표 찍는 거 투표만 잘하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된 민주정부라면 평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총선 이 캐치프레이스도 전쟁이냐 평화냐 이게 제일 앞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나는. 네. 여러분 전쟁하고 싶으냐? 지금 전쟁 나면요 연만한 분들이 흔히 북진 통일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쳐들어가면 뭐 북한 망한다고 이제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6.25 때하고 다릅니다. 6.25 때는 우리가 피랑 갈 수 있었어요. 산골짜기 가면 괜찮았어요. 지금은요, 피랑 갈 수 없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공멸인 거죠, 그냥. 예. 남북이 공멸해요. 네. 6.25는 우리가 그걸 재건하는데 한 20, 30년 걸렸어요. 지금 우리가 공멸하면은 100년 걸릴 겁니다. 이 빌딩, 서울 빌딩 그 많은 거, 그 많은 지하철 시설, 원자력. 그 원자력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난 제발 알고 좀, 전쟁이 어떻고 그런 걸 좀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 평생 가시밭길을 걸으셨는데 예. 혹시 꽃길을 걷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모처로부터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었죠. 예. 네. 그건 그 정권 때마다 다 어떻게만 하면은 어떻게 해준다 네. 그런 다. 네. 저 같은 고생한 사람들 그런 거 다 있었습니다. 네. 있었지만 그건 이제 제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속지도 않고 네. 기대도 안 하고 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시밭길인데 저는 그게 꽃길이에요. 아, 예. 예. 꽃길을 알고 가시밭을 걸으면 됩니다. 네. 저는 행복해요, 지금도. 예. 저는 투쟁하면서도 지금 행복해요. 네. 예. 행복한 만년 보내고 있습니다. 선배님께 표정을 보면은 정말 예. 맑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사회 운동의 원로이신데 대한민국이 이미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제발 평화정착. 평화정착 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근데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독재 정치에서는 평화가 없어요. 빈부격차가 심하면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함께 골고루 잘 살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남녀가 평등한 사회, 종교와 신앙 자유가 있는 사회, 학문과 연구 자유가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해야만이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집권해가지고 하면서 우린 평화롭다.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예. 네. 진정한 평화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로운 사회의 그 필요 조건이 이제 민주사회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2부 라이브 인터뷰 시간 임원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 많습니다.